선생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. 요즘 그 뉴스에 보면요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이것들이 그 정신분열증, 지금 이제 조현병으로 이름이 네, 바뀌었죠. 맞습니다. 그 조현병에 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조현병 환자분들이 왜 생기는지, 그리고 뭐 예방? 사실 조현병을 예방할 수는 없겠죠. 음, 이 조현병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있는 것 같고, 혹시 우리 진료를 받지는 않지만 음, 나도 조현병 초기일 수도 있잖아요. 음. 뭐 그럴 수도 있고. 그래서 이런 조현병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네네. 사실 이제 갑자기 조현병 얘기를 하게 됐는데 네네. 조현병이라는 용어가 이제 바뀌게 된 게 네. 정신분열병이라는 용어가 좀 이렇게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. 네. 원래 이제 영어로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데 네. 이제 스키조라는 게 우리 이제 심리 뇌라는 거고 프레니아는 뭔가 이제 나눠진다, 분열된다. 이걸 직역한 용어가 정신분열인데 어감도 좋지 않고 네. 약간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 때문에 조현병. 네. 우리가 이제 바이올린이나 현악기 할 때 네. 튜닝한다고 하잖아요. 네. 그 현을 이렇게 뭔가 튜닝이 안 된 거예요. 그걸 이제 조현병이라고 한 건데 아. 이거는 거의 생물학적인 병입니다. 아. 네. 네. 생물학적. 네. 생물학적인 특성이 거의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나 아니면 어떤 시대나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런 조현병을 앓게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비교적 유병률이 높은 그런 병이에요.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이면 누구나 예외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1%네요.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있을 수도 있고 네. 조금만 이제 이 커뮤니티 들어가면 분명히 누가 계신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조현병이라는 거는 생물학적 병이기 때문에 치료도 사실은 약물 치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우리 뉴스에 나오는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은 뭐 자세히 뉴스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치료가 중단된 분들이에요. 예, 치료를 잘 받고 또 약물 치료를 장기적으로 하면 우리가 고혈압 또는 뭐 그 당뇨병 관리하듯이 이렇게 관리를 잘 하면 얼마든지 이분들이 사회생활 잘 할 수 있고 우리 커뮤니티 안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문제는 이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받다가도 중단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고 또 그렇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요 증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. 뉴스에 나오는 건 굉장히 폭력적이고 남들한테 해를 끼치고 이런 증상들은 굉장히 극소수의 증상이고 대부분은 이분들은 말도 못하고 굉장히 위축돼 있고 또 사회생활에서 이제 철퇴됐다. 그래서 이렇게 뭔가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있게 되는 예, 이런 경우들이 거의 다 대다수고 갖고 있는 거네요, 계속. 대부분 이렇게 이런 만성화되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활동을 못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이제 치료적으로는 약물 치료가 중요하고 또 이 증상이 조금 좋아진 다음에는 사회에 이제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재활 프로그램이라든지 복귀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커뮤니티 공동체에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특히 이런 병들은 10대 이제 후반, 20대 초반에 이제 호발된다. 그때 주로 많이 나타나거든요. 그러니까 일찍 나타나네요. 네, 그러니까 뭐 30, 40대 나타나는 경우는 이제 극소수고 네. 대부분 이제 10대 후반, 20대 중반까지 많이 나타나니까 요때 이제 이분들의 어떤 증상의 특성들을 좀 이해한다면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이분들이 그렇게 심한 증상까지 가지 않고 또 잘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게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죠.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 사회에서 배제시키거나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똑같이 누구나 고혈압, 당뇨 생길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생길 수 있는 병이고 치료하면은 얼마든지 치료가 되고 또 관리가 되는 질병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야만 이분들이 스스로 또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자꾸 숨기고 우리가 그럴 리 없어 라고 부정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치료가 늦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
그런 경우들이 아직도 이제 조금씩 있고요. 네. 또 법적인 문제들도 좀 보완이 돼야 되는 게 이분들이 이제 소위 병식이 증상이 심할 때는 없거든요.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점이죠. 네.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내가 아프니까 스스로 병원에 갈 텐데 망상이라든지 그렇죠. 환청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병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스스로 병원에서 치료받기가 좀 어려운 병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런 경우에 좀 빨리 입원을 한다든지 하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은 조금 법적으로 그런 게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인권 문제도 우리가 분명히 신경 써야 되겠지만 치료적인 차원에서 가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환자분이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조금은 더 정교하게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선생님, 조현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코로나에 걸리거나 그러면 뭐 피를 뽑거나 이렇게 검사를 하면 나오잖아요. 조현병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죠. 네. 그래서 찾기가 더 어렵겠네요. 사실은 그래서 이게 조현병뿐만 아니라 정신과 질환들이 대체로 이 행동, 감정, 또 생각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피 검사나 아니면 뭐 MRI나 이걸로 확인할 수가 없고 네네. 오랫동안 숙련받은 정신과 의사 또는 정신건강 관련된 전문가들이 그 증상의 어떤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진단을 내리게 돼 있고요. 네. 그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진단 기준이 있어요. 그 기준에 맞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진단을 붙이고 이제 치료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. 네, 좋은 얘기네요. 되게 궁금했거든요, 네, 개인적으로. 네. 그리고 선생님 하나 더, 요즘 왜 이 얘기 분노 조절 장애 있잖아요. 누구나 모든 사람 누구나 욱할 수 있잖아요. 네, 그럼요. 근데 이 분노 조절 장애도 이게 그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 의학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딱 이게 그 조현병처럼 뭐 우울증 이런 것처럼 분노 조절 장애라는 그런 질병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실제로는 그 용어는 공식적으로 없어요. 네, 질환명은 아닙니다. 그냥 떠도는 이야기. 네, 그걸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지만 네. 다양한 질환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증상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바이폴라 그러니까 조울증, 네. 양극성 정도근 장애 네네네. 이런 경우도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뭐 성격이 문제가 있어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. 어떤 특정 질환이 아니지만 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들도 있죠. 이런 것들을 그냥 총칭해서 그냥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이제 하면 대충 우리가 어떤 거다라는 그림은 그릴 수 있는데 그런 진단이 중요한 것보다는 이 분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이 분노라는 감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이죠. 감정이라는 건 사실 기본적으로 중립적이에요. 불안이 없는 사람도 없고 살다 보면 우울할 때가 다 있거든요. 네. 분노도 생길 때가 있는 거죠. 그렇죠. 네. 이 분노라는 감정은 근데 왜 생기느냐? 뭔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생기겠죠. 화가 날 때,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좌절될 때, 이것들이 밖으로 표현되는 행동화되는 게 이제 분노 행동이죠.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감정은 있을 수 있는 감정,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조절하느냐,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인 거죠. 이것들을 잘 다루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잘 다루지 못했을 때 본인한테도 피해가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는 경우 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또 대인관계 측면에서 문제가 될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분노 조절 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사실 분노 조절 장애를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하자면 네. 욱하는 게 제가 굉장히 심하거든요. 네. 야, 내가 이게 나 병원을 가봐야 되나? 뭐 가서 약을 먹어야 되나?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만나뵈면 여쭤보고 싶었어요. 네. 근데 특별히 그렇게 이게 정해진 건 아닌데 스스로도 컨트롤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안 되면은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. 네, 그 원인들이 사람마다 다를 거고요. 네. 또 그 원인에 따른 어떤 대안도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우리가
충동성이 강한 분들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. 네, 감정 그래서, 네. 처리하는 것들이 잘 학습이 안 됐고 기질적으로 좀 급하고 이런 분들이 이것이 이제 행동화되는 경우들도 있고요. 또 반면에 다른 질환의 어떤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명확한 평가는 전문가들이 1대1로 평가했을 때 이제 도움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 그 외래 진료를 이렇게 하면 돈 내고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 되게 궁금해서 네. 제가 참는 거를 못 하고요. 성격이 엄청 급하고 네. 되게 욱하고 그게 네. 많아요. 그래갖고 여쭤봤어요. 근데 사실은 이제 또 빼놓지 않아야 될 우리가 감별해야 될 증상 또는 질환 중에 하나가 ADHD. ADHD는 어릴 때부터 진행되어 오는 그런 발달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. 가만히를 못 있겠어요. 네, 산만하고 네. 집중력이 부족하고 그러면 이분들 중에는 그냥 집중력이 부족한 거에서 자꾸 뭘 잃어버리고 또 멀티태스킹이 안 되고 맞아요.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또 다른 특징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특징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 가시면 그 ADHD 진단이 정말 내려진다면 약을 먹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. 네, 그래요? 차분해지고 또 집중력도 개선되고 일상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고 대인관계가 훨씬 원활해지고 실제로 외래 많이 오세요. 선생님 그 지금 또 약 얘기하셨는데 그 약을 먹으면 그 간에 안 좋지 않나요?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. 없어요. 그 이제 편견이 많은 거죠. 네네. 오해가 많이 있으세요. 정신과 약에 대해서. 네네. 실제로 장기간 먹어야 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간이 문제가 돼서 장기간 투여를 못하는 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. 네, 그러니까 그건 오해인 거고 네네. 실제로 진단이 맞고 또 약물 치료를 했을 때 대부분 이제 7-80%는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래서 가능한 빨리 병원에 가서 정말 진단이 맞는지 그렇게 해보고 객관적인 어떤 진단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크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. 이게 약을 먹으니까 계속 너무 졸리고 그런 네. 거예요. 네, 잠재우는 약인가 봐요. 되게 근데 사실은 힘들었거든요. 이제 우울증 약의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. 네. 그때 하필이면 그 증상이었기 때문에 우울증 약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혹시라도 ADHD가 같이 있다면 네. ADHD를 가진 분들 중에 반 이상은 공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게 우울증일 수도 있고 불안증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중독 문제를 가진 분도 있고 하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ADHD 플러스 뭐 그래서 그게 이제 ADHD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울증이 이제 현재 보이는 증상이기 때문에 우울증 약을 주셨을 것 같고 근데 우울증 약이 이제 만약에 너무 졸렸다 그러면 졸리지 않은 우울증 약도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약을 바꿔가면서 그분한테 부작용이 없이 또는 최소화하면서 얼마든지 증상을 개선시키는 그런 약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. 병원이 그 정신건강의학과가 우리 삶에서 그렇게 멀지 않네요. 네, 그죠? 우리 동네에 다 있습니다. 네네, 멀지 않고 네. 내가 좀이라도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거나 그럴 때는 병원에 가는 것도 네, 나쁘지 그렇습니다. 않겠네요. 네, 잘 도와주실 겁니다. 네네.